어제 취재를 하지 못했던 규슈대학 공학부를 다시 취재하러 가기 위해 이마가와바시에 있는 하숙집에서 전철로 하코자키 종점까지 가는 도중이었다. 의학부 앞 정류장에서 직업상 친하게 지내고 있는 하코자키 경찰서에 오스카 형사가 안으로 뛰어들어오는 것을 보고는 내심 찔리는 바가 있던 터라 약간 흠칫했다. 오스카 형사는 지금 경위인데 나보다 15이나 나이가 많았지만 두세 번 술자리를 같이 한 이후로는 동년배처럼 말을 트고 지내는 사이였다. 잔머리가 상당히 잘 굴러가는 남자인데 거의 텅 비어 있는 전철 한쪽 구석에 내가 타고 있는 것을 발견하더니 깜짝 놀란 표정을 지으면서 성큼성큼 내 옆까지 걸어와 80kg도 더 되어 보이는 육중한 몸으로 내 옆자리에 털썩 앉았다. 그러고는 경찰검을 가랑이 사이에 끼고 모자를 뒤로 젖혀서 쓴 다음 벌건 얼굴에 땀을 이리저리 닦으며 무척이나 긴장된 표정으로 안주머니에서 신문을 꺼내더니 아무 말 없이 내 코앞에 내밀었다. 보았더니 어제 내가 쓴 석간 기사 전부에 시뻘건 줄이 이리저리 쳐져 있었다. 나는 일부러 싱긋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 내 얼굴을 오스카 형사는 쓰디쓴 표정으로 노려보았다. 어쩌자는 거야? 이런 짓을 하면 경찰을 물먹일 일이 있어? 아이고, 내가 뭐 일부러 사람을 죽였나? 공학부 정문에서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기찻길 위에 새카맣게 사람들이 몰려있더구먼. 뭔가 싶어서 가보니까 여자가 깔려 죽어 있더라는 말이지. 여자 신원은 어떻게 한 거야? 시체 왼손 중지 끝에 소독약이 발라져 있더구먼. 부은 것 같지도 않고 상처가 난 것도 아닌 걸로 봐서 가시에 찔렸거나 뭐 그런 데를 소독한 모양인데, 소독약을 그런 식으로 쓰는 여자라면 보나마나 의사 가족이거나 간호부련이 싶었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그런데 복장을 보아하니 간호부가 틀림없더라 이거야. 게다가 게다에 있는 마크를 보았더니 하야가와 하숙집 근처에서 산 신발이더군. 그래서 일단은 규슈대학 간호부 기숙사 명단을 뒤져보았더니 도키에라는 유명한 미인이 한 3개월 전부터 쉬고 있다고 나와 있더라고. 혹시나 싶어서 본적지를 조사해 보았더니 이게 웬일이야? 사가현 칸노마을의 도키의 시계자의 못내 다섯째 따님이더라 이 말이지. 그것만 가지고 단정 지은 거야? 무슨 말씀을. 신문 기자가 형사들처럼 직감으로 기사를 쓰는 줄 아나? 신체 검사 결과에 똑똑히 적혀 있더구만. 키 156cm, 몸무게 55kg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작년 가을에 잰 기록이야. 시체랑 딱 맞아 떨어지더라고. 임신 7개월은 물론 대충 어림잡은 거지만 뱃속의 아기가 움직이는 정도로 보았을 때 아마 임신 3개월이나 4개월째부터 직장을 쉬고 있었겠지? 아주 훤하게 꿰뚫어 보고 있네. 만사를. 대학 출입 기자를 반전이나 해먹으면 어지간한 의사들은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게 되지. 그래도 혹시나 싶어서 나를 숭배하고 있는 간호부들 두셋한테 알아보니까 내과의 하야가와 씨랑 연초부터 그렇고 그런 사이라고 하더군. 하야가와를 데라야마 박사가 끼고 돌아서 다들 반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까지 알 수 있었어. 어때? 이만하면 기자도 쓸만하지? 그렇군. 그럼 사진은 어떻게 손에 넣은 거야? 아예 경찰서로 끌고 가서 취조를 하지 그래. 내가 혀를 깨물고 죽는 한이 있어도 그건 말 안 한다. 아니 워낙 참고가 많이 되어야 말이지. 너무 화내지 말고 좀 봐줘. 솔직한 말로 이 기사는 뭐랄까 그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별 문제가 없겠지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상한 점들이 너무 많아서 말이야. 뭐 그렇다면 이야기 못 해줄 것도 없지. 그 사진도 마찬가지로 간호부들 사이에 돌던 소문을 통해 찾아낸 거야. 둘이서 멀리 찍거나 했던 모양이지. 그런 사진이 있다는 말이 언뜻 들리길래 시험 삼아 찾아보니까 떡하니 나오더란 말이야. 찾은 사람은 야나가와 유시에라는 가명이었는데 사진관에 원판까지 남아 있더라고. 이걸 봤을 때 얼마나 반갑던지. 그야 그랬겠군. 그럼 그 아네바라는 산파 학교장 의학사가 열심히 두 사람 뒷바라지를 해줬다는 사실은 어떻게 알아낸 거야? 내과 의국에서 나온 이야기야. 아네바라는 산파 학교장이 요즘 들어 자주 내과 의국으로 놀러 와서 하야가와랑 둘이서 쑥덕쑥덕 이야기를 하더란 말이지. 듣자 하니 요시코가 요즘에 갑자기 사가로 돌아간다면서 고집을 부리는 바람에 둘 다 골치 아파하더라는 거야. 그러니 아주 사실이랑 딱 들어맞는 말 아닌가? 여전히 소문이 빠르기는. 이 정도야 식은 죽 먹기지. 오다도 이번에는 내가 물어볼 차례인데 그 아네바라는 남자가 삼파 학교장 의학사라는 사실을 형씨는 어떻게 알고 있는 거요? 신문에는 일부러 쓰지 않았는데. 아, 아니, 그건 그냥 넘어가지. 오스카 형사는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허둥지둥 손을 저으며 뒤로 물러났다. 그러더니 쓴웃음을 지으며 손수건으로 얼굴을 문질러댔다. 나는 자세를 바로 고쳐 앉았다. 호, 그쪽이 그렇게 나온다면 나도 좀 생각해 봐야겠는데? 아니, 좀 기다려봐. 생각 좀 해보고. 뭘 생각해 본다고? 아니,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니야? 내가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경찰이 하는 일을 방해한 적이 있어? 비밀이라면 입 꾹 다물고 말 한마디 안 했고 내가 잡은 특종거리인데도 그쪽에 먼저 내놓은 적도 있었어. 솔직히 지금 한 이야기만 하더라도 아, 그야 잘 알고 있지. 일단 들어봐. 지금 한 이야기만 하더라도 내가 쓴 기사에 대해서 줄줄이 불어주고 있잖아. 사실 편집장 말고는 아무한테도 자기가 쓴 기사 내용에 대해서 절대로 알려주지 않는 게 신문 기자 세계의 불문율이라는 거 몰라? 거기다가 나는 아예 그 기사거리를 잡은 경로까지 털어놓고 있는데 말이야. 그러니까 그 점은 나도 잘 알고 있다고. 얼마나 고마워하고 있는데. 고마워하지 않아도 좋으니까 날 좀 믿어줬으면 좋겠네. 아네바라는 의학사가 좋은 놈인지 나쁜 놈인지 정도는 얘기해줘도 되는 거 아니야? 알았어. 얘기해줄게. 오스카 형사는 다시 땀을 닦았다. 그러고는 모자를 고쳐 쓴 다음 몸을 내 쪽으로 더욱 밀착시켰다. 그는 작은 눈을 번뜩이면서 목소리를 낮추더니 말을 시작했다. 잘 들어. 이런 얘기가 새 나갔다가는 부하들한테 맞아 죽겠지만 아네바라는 놈은 말이야. 하야가와 따위는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나쁜 놈이야. 그게 말이지. 이 하야가와를 부추겨서 여자를 배부르게 한 다음 자기가 뒤를 맡아 여자 부모한테서 돈을 뜯어내는 짓을 상습적으로 하는 놈이라고. 그러니까 입막음하는 돈이랑 애를 지우는 돈이랑 이중으로 뜯어내는데 하야가와한테는 떡고물 정도만 던져주고 지놈이 다 챙겨간단 말이지. 우리 관할서에서도 피해자가 상당히 많은지 가끔씩 적나라한 사연이 적힌 투서가 날아 들어올 때가 있어. 고맙수다. 이제야 어떻게 돌아가는 사연인지 알겠네. 요시코가 고집을 부려서 혼자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했다는 게 영 이상하다 싶었는데 그 여자가 그런 내막을 어렴풋이 감 잡고 있었던 모양이군. 틀림없이 그렇게 됐을 거야. 아내바랑 하야가와 두 놈의 관계하고 부모한테 의절당한 일 사이에 껴서 숨을 못 쉬다가 죽은 셈이지.
손가락이 근질거려 죽겠네. 젠장. 석간에 쓰면 안 되나? 난리가 날 텐데. 안 된다니까 무슨 소리야? 아직 절대로 신문에 나가면 안 되는 일이라고. 안 써, 안 써. 그나저나 거기까지 알고 있으면서 왜 아내방한테 쇠고락을 안 채우는 거야? 오스카 형사는 쓰게 웃었다. 그러고는 두세 가닥 흰 머리가 섞인 붉은 턱수염을 답답하다는 듯이 만지작거렸다. 야, 증거가 있어야 말이지. 저 아내바라는 놈은 대학 산부인과에 있을 때부터 주임 교수로 가장하고는 대학 앞에 있는 여관에서 임신한 여자를 진찰해주고 돈을 받은 흔적도 있어. 지금 열고 있는 산파학교도 학생은 서너 명밖에 없는 것이 허울만 산파학교지 실상은 낙태를 전문으로 하는 게 틀림없다고. 그런데 이 아내바라는 놈이 워낙 발도 빠르고 잔머리를 잘 굴리는 게 미꾸라지처럼 쏙쏙 빠져나간단 말이야. 소문이나 투서 정도로 잡아나올 수 있으면 마음대로 해보라는 식이야. 그걸 대비해서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춰놓고 있을 거란 말이지. 아이고, 이 근처에서 굴러먹는 의사놈 치고는 수단이 제법 좋은데? 그럴지도 모르지. 특히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상대가 사가에서 제일 가는 부잣집이니만큼 안 해봐도 보통 공을 들이는 게 아니라는 투서가 있었어. 물론 그 투서가 들어왔다고 그걸 다 믿을 건 못 되지만 그놈 같으면 그러고도 남았을 거라고 예전부터 노리고 있었지. 그 투서를 누가 보냈는지 알아볼 수는 없나? 분명한 건 알 수 없지만 대학 내에 누군가라는 점은 대충 알고 있지. 지금 하야가와가 살고 있는 하숙집을 소개한 놈이 바로 아네바라는 사실도 이미 알고 있었어. 어쨌든 요시코가 아기를 낳기만 했으면 아네바 그놈도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했겠지. 두 사람을 숨겨준 다음에 도키의 부모한테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했을 거야. 그때를 노려서 사가 경찰서랑 손을 잡고 증거를 들이대면서 이번에야말로 확 엮어 넣어야자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번 일로 그런 계획이 완전히 날아가 버리는 바람에 아주 미칠 지경이라고. 얘야, 중요 인물이 죽어버렸으니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자네가 이 기사를 썼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고. 아무튼 특종이다 싶으면 물불을 안 가린다니까. 몰볼 안 가리고 쓴 게 뭐가 있다고 그래? 사실인지 아닌지 정도야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저절로 감이 잡히게 마련이고 무엇보다 이 사진 한 장이 모든 사실을 다 뒷받침해주고 있잖아. 그럴지도 모르지. 하지만 그래도 기사를 쓴 건 경솔한 짓이었어. 아니, 시비 거는 거야 뭐야? 내가 쓴 기사 중에서 사실 무근인 부분이라도 있다는 말이야? 많지. 뭐? 더구나 지금 이 시점에서는 아무런 근거도 없어. 나는 벼락 맞은 사람처럼 그 자리에서 튀어오를 뻔했다. 하야가와를 직접 취재하지 않았던 게 실수였군 하는 생각이 들자 안절부절 못하게 되었다. 오스카 형사도 난처해하는 얼굴로 경찰검 손잡이만 꾹꾹 누르고 있더니 이윽고 내 얼굴에 자기 얼굴을 바짝 붙이듯이 가까이 들이댔다. 그러자 그의 몸에서 술 냄새가 풍겨왔다. 실은 나도 보통 곤란한 게 아니야. 왜 그러냐 하면 이것도 절대로 신문에 내면 안 되는 얘기인데 그 기사를 사가판 석간신문으로 본 도끼의 영감님이 어젯밤 사가에서 직접 자가용을 끌고 와서 오늘 새벽 아직 해도 뜨기 전에 나를 두들겨 깨웠거든. 인품도 좋고 침착한 노인네여서 나도 아무 생각 없이 믿고는 마침 잘 오셨습니다. 대학 부검실로 가서 따님 시체를 확인하고 오시지요. 따님이 틀림없다는 확인만 해주시면 금지하지 않고 그대로 데리고 가실 수 있습니다 하는 말만 하고 순서 하나를 딸려서 보냈거든. 그랬군. 그래서 어떻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 노인네가 자살 당시 가지고 있던 소지품들이니 뭐니 자세히 살펴보고 나서 맨 나중에 딸의 시체를 한번 보더니 자기 딸이 아니라고 하더라고. 오, 어째서 자기 딸이 아니래? 그 이유는 바로 이거야. 우리 딸은 원래 아주 도도한 성격이고 도쿄로 가서 혼자 힘으로 출세해보겠다
여권 신장을 위해 힘을 다하겠다는 편지를 남겨놓고 집을 나갔을 정도로 기가 센 여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함부로 몸을 놀렸을 리가 없다. 신문에 실린 사진이 집 나간 딸과 약간 닮기는 했지만 요식고 일리는 절대로 없다. 집을 나간 것은 4년 전이지만 그동안 얼굴이 아무리 바뀌었다 한들 아비가 자식을 알아보지 못할 리는 없다. 이건 틀림없이 다른 여자다 하고 딱 잘라 말하더니 그 길로 돌아가 버리더라고. 말도 안 돼. 그렇게 말한다고 진짜가 가짜가 되는 것도 아니고. 눈물 한 방울 안 흘리더군. 태연하니 얼굴색 하나 안 바꾸고 내 앞에서 그런 말을 하더라니까. 이야, 독한 인간일세. 그리고 또 아 그래. 그리고 이건 어제 일인데 부하를 시켜서 여자한테 게다를 판 오하마의 가게에 가보라고 했더니 게다를 판 사람이 가게에서 제일 어린 종업원에다 더구나 어제 아침 일찍 사간 것이어서 옷차림이나 얼굴 모양새를 영 기억해내지 못한다고 하더군. 나중에 신문 사진을 들고 가서 보여줬더니 여자 머리가 일본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더 헷갈리는 모양이더라고. 그래? 이거 참 곤란하게 되었네. 그리고 하야가와가 사는 하숙집 여주인도 신문 사진을 보더니 하야가와 씨 쪽은 틀림없지만 여자 쪽은 누군지 영 모르겠다면서 머뭇거리고 있더고. 혹시나 싶어서 사가 경찰서로 전화를 걸어 물어보았더니 도끼에네 가족들도 한결같이 그 사진은 가출한 요시코가 아니라고 말했다나 봐. 그런데도 시중에서는 자네 신문이 날개도 친 듯이 팔렸다는군. 그야 당연한 일이지. 그러니까 도끼의 영감님은 시체 얼굴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렸다는 걸 유행삼아 집안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딸을 말살하려고 작정한 것이라고 봐야겠지. 야참, 집안의 명예가 그렇게 대단한 건가? 그야 사가현에서 제일 가는 고액 납세자니까. 그러니까 더 매정하다는 거지. 그보다 한술 더 뜨는 게 이쪽에 있는 놈들이야. 무엇보다 제일 나쁜 하야가와라는 놈을 어젯밤 하숙집에서 붙잡아 다그쳤더니 그런 여자하고는 관계를 맺은 일이 없다. 석간에 실려있는 여자는 하룻밤에 관계를 정리하고 돈까지 쥐어주며 헤어진 야나가와 요시에다. 그 여자는 자기랑 관계를 가지기 이전부터 임신해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에 쫓아냈는데 어디 출신인지까지는 전혀 모른다. 그냥 몇 번 가볍게 관계를 가졌을 뿐이다 라고 빡빡 웃기지. 산파 학교장인 아네바 의학사도 그런 여자를 도와준 적은 절대로 없다고 딱 잘라 말하더라고. 형사랍시고 일하는 사람들이 어째 그리 맹탕들인지. 증거가 없는 이상 어떻게 할 도리가 없잖아. 더구나 오늘 아침이 되니까 하야가와 사는 하숙집 여주인이 일부러 하코자키 경찰서로 전화를 해서 신문에 실린 사진의 도끼의 요시코는 하야가와 씨랑 같이 있었던 야나가와 요시에가 틀림없는데 도끼에라는 성은 아니었다. 그 야나가와 요시에라는 여자는 어제 하야가와 씨랑 완전히 헤어지기로 해서 어디론가 가버렸다고 한다. 어쨌든 야나가와 요시에를 내가 도끼의 집안의 아가씨라고 말한 적은 없으니까 절대로 내 입에서 그런 소리가 나왔단 말은 말아달라면서 아주 빤히 들여다보이는 거짓말을 하더란 말이지. 이거는 경찰이 다른 사람들 손에 완전히 놀아나고 있는 꼴이야. 죽은 여자 피를 뽑아서 하야가와 의학사랑 도키의 영감님이랑 태아의 혈액이랑 이거 비교해보면 당장 알 수 있잖아. 자살이나 변사 같으면 거기까지 해보겠지만 명백한 자살인데 그렇게까지 하기가 좀 뭐해서. 우리 쪽도 워낙 이런저런 사건들이 잔뜩 쌓여있는 상황이라 거기까지 시간을 들이기도 힘들고. 하야가와랑 아내바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데? 그냥 평소대로 지내지 뭐. 혹시라도 아나가와 요시의 행방을 알게 되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죽은 여자랑 같은 인물인지 아닌지 알 수 있을 겁니다. 뭐 그런 속 보이는 말만 늘어놓더라고. 그럼 경찰 쪽에서는 더 이상 파고들지 않는다는 거야? 파고들어봐야 헛수고일 거라고 생각해. 내 짐작에는
다들 어제 낮부터 밤 사이에 도끼의 영감님한테서 얼마씩 받아 먹었을 거야. 이번에도 저 아내바라는 놈이 자네가 쓴 기사를 보자마자 뒤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사가에 있는 도끼의 영감님한테 전화든 뭐든 연락을 했겠지. 그래, 틀림없이 그랬을 거야. 자네 신문에 실리기 전에 경찰 쪽에서 손을 썼으면 두말할 것 없이 있는 그대로 털어놓았을 텐데. 지금 와서 무슨 짓을 해본들 완전히 뒷북을 치는 꼴이지. 뭐 다들 입을 모아서 신문 기사를 사실무근이라고 우기고 있으니. 말도 안 돼. 하고 대꾸하며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정신을 차려보니 우리 둘은 어느새 공학부 앞 종점에서 전철을 내려 큰 길 한가운데에 서서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런 내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던 오스카 형사는 잠시 사방을 둘러보더니 누렇게 변색된 눈 흰자위를 번뜩이면서 한층 더 내 얼굴 쪽으로 자기 얼굴을 들이댔다. 자네 손으로 확실한 증거 좀 잡아주지 않겠어? 응? 추정이 아니라 구체적인 걸로. 그걸 신문 기사로 쓰기 전에 내 손에 쥐어주기만 하면 내 그놈들을 완전히 박살을 내고 난 다음에 틀림없이 자네 쪽으로 특종으로 넘겨줄게. 이렇게만 해주면 출처가 어디인지도 당연히 절대 비밀로 할 거고. 내가 이번에 단단히 빚진 셈 치지. 어제 기사 거짓말이라는 식으로 되면 자네도 곤란해지잖아. 나는 신음소리가 새나올 정도로 조급해지는 마음을 다잡으며 억지로 미소를 띄었다. 그야 일단 편집장하고 상의한 다음에 생각해보지. 꼭 좀 부탁해. 어차피 도끼앤의 딸인 것은 틀림이 없으니까. 생각이 정해지면 전화해. 시체든 뭐든 다 보여줄 테니까. 응? 그러자고. 오스카 형사는 혼자서 알았다는 듯이 형식적으로 한 손만 올려서 인사하더니 휙 하고 나에게 등을 돌리고는 곧바로 학고잡기 경찰서 쪽으로 걸어가 버렸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는 어제부터 그대로 윗돌이 주머니에 들어있는 요시코의 명함과 전당표를 땀에 젖을 만큼 꽉 움켜쥐었다. 어느새 나 자신이 오스카 형사의 소나기에 붙잡혀 버렸음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나는 갑자기 뒤를 돌아서 익히 알고 있는 범문학부 지하실로 뛰어들어가 교환에게 본사 편집장을 불러내달라고 했다. 여보세요. 저 지금 범문학부 교환실에서 전화하고 있는데요. 어제 석강 기사 있죠? 그거 혹시 누가 취소 기사를 실어달라고 해도 절대 받아들이지 말아주세요. 편집장의 기분 좋은 목소리가 수화기에 울렸다. 아, 그럼 당연하지. 오늘 아침 6시 무렵에 말이야. 사가의 도키에 씨가 나한테 쫓아와서 취소 기사를 부탁하더군. 그리고 또 규슈대학 데라야마 박사가 방금 전에 본사로 와서 하야가와라는 남자는 자기 밑에 있긴 하지만 플레이보이 어쩌고 하는 건 낭설이다. 그리고 이건 안과의 우시오 교수를 대리해서 말하는데 도키에라는 간호부가 안과에서 일한 적은 분명히 있지만 4개월 전에 그만둬 버렸기 때문에 신문 사진에 나온 여자랑 동일인인지 어떤지는 알 수 없다는 등등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참 들어놓기에 그냥 적당히 알았다고 하고 돌려보냈어. 감사합니다. 다음 기사는 없는 거야? 있죠. 도키에 영감하고 규슈대학 내과 부장이 편집장님한테 와서까지 기사를 없애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있잖아요. 아이고, 이거 내가 한 방 먹었네. 하지만 그것 말고 이 여자가 도키의 딸이 분명하다는 확증은 없나? 있죠. 여기 제가 쥐고 있습니다. 죽은 여자가 비명을 지를 만한 물건을 그거 신문에 낼 수 있는 거야? 낼 수야 있지만 시체를 뒤져서 훔쳐온 물건이라 공연히 이것 때문에 검찰 신세를 지고 싶지는 않은데 괜찮아, 괜찮아. 뒷일은 내가 알아서 다 처리해 줄게. 하지만 그럼 편집장님하고 술도 같이 못하게 되잖아요. 그렇구만. 그건 곤란하지. 알았어.
수고해. 예, 수고하십시오. 그로부터 한 달여가 지난 어느 무더운 밤, 나는 히가시 나카스에 있는 카페에서 우연히 사복을 입은 오스카 형사를 만났다. 형사는 누군가를 찾고 있는 모양이었는데 내가 말을 걸자 곧바로 내가 앉은 자리로 와서 맥주를 시켰다. 그 얼굴을 보고 있자니 문득 생각이 나서 물어보았다. 그나저나 어떻게 됐어? 그 사건은? 그 사건, 그 사건 말이야. 그냥 그대로지 뭐. 의학사는 둘 다 자네들의 위력에 겁을 냈는지 그 뒤로는 조용히 몸을 사리고 있더군. 아니, 여자 신원이 확실해졌냐고. 아, 그것도 그대로야. 지금쯤이면 공동묘지에서 뼈가 되어 있겠지. 참 불쌍하게 되었지 뭔가. 어떤 신문 기자 때문에 부모한테 버림받아 애인조차도 나몰라라 하는 이름 없는 백골이 되어버렸으니. 소문에 듣자 하니 여자가 선로에 쓰러진 지 얼마 안 되어서 애인인 의학사로 보이는 양복 입은 남자가 달려와서 품속하고 띠 사이를 뒤져서 증거가 될 만한 물건들을 싹 쓸어갔다고 하는데, 그 시간에 그 애인은 틀림없이 하숙집에 있었다고 하니 참 귀신이 고칼 노릇 아닌가. 그것 좀 이상하네. 어쨌든 그 미인 간호사는 자네가 말살한 거나 마찬가지야. 애인으로 보였다는 남자도 자네였는지도 모르지. 뭐 아무렴 어떻겠나. 오늘은 오랜만에 실컷 마셔보자고. 우리 둘은 그 뒤로 맥주를 잔뜩 마셨는데 나는 이상하게 오스카 형사가 한 말들이 마음에 걸려서 아무리 마셔도 취하지 않았다. 나중에는 자포자기해서 형사가 가버린 다음에도 위스키를 두세 잔 연거푸 들이켰더니 그제서야 겨우 조금씩 졸음이 몰려왔다. 그렇게 꾸벅꾸벅 졸고 있으려니까 눈 안쪽 깊숙한 공간에 하늘색 파라솔이 하나 아름답게 빛나면서 떠올랐다. 그러고는 너울너울 날아오르면서 저편으로 멀리 멀리 점점 작아지면서 사라져 버렸다고 생각한 찰나에 다시 같은 파라솔이 원래 있던 자리에 떠올랐는데 그것이 점점 작아져서 왼쪽으로 사라져가는 것을 바라볼 때마다 나는 뭐라고 형언할 수 없는 침울한 마치 늪속으로 빠져드는 것 같은 공포를 느끼기 시작했다. 나는 깜짝 놀라 눈을 부릅뜨고 두리번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러고는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한 잔, 또 한 잔 계속해서 술을 들이켰는데 마시면 마실수록 그 환영이 더 선명하게 떠오르는 것이었다. 나중에는 아름다운 파라솔이 자꾸만 떠올라서 수도 없이 공간 속을 날아다니게 되었다. 그 정신없는 공간을 응시하면서 나는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다.